백락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백락청 TV가 개국한 지 4주년이 됐습니다. 오늘이 4년차 첫 녹화가 되겠는데요. 이 채널이 뭐 특별히 자극적이거나 시사적으로 이렇게 첨예한 그런 게 없는데도 그래도 꾸준히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통계 수치를 분석하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충성도가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의. 그렇긴 한데 사실 우리가 시작해서 1만, 2만, 3만까지 무난히 넘겼고 지금 3만 한 6천 대 거기 와 있습니다. (4년) 차를 계기로 우선 저는 4만 구독자 달성을 되도록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5만, 6만 계속 나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좀 보시다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나중에 더 생각해 보셔가지고 회원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한반도 평화포럼이라고 저도 소속해 있는 단체의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인제대학 교수이기도 하고요. 남북관계는 물론 전문가이시고, 또 사실 저서는 남북관계뿐 아니라 국제정치 전반에 관해서 많이 내셨죠. 저하고 말하자면 전문성의 격차로 말한다면은 당연히 이게 우리 초대석 보면서 모셔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그래야 될 텐데, 물론 저는 이제 여쭤볼 일도 많습니다. 김 교수께서, 김 이사장께서 스스로 몸을 낮춰서 공부길을 찾아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참 감사한 일이죠. 공부길이라는 건 제가 쓴 저서나 뭐 발언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함께 공부한다는 그런 포맷입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은 그렇게 하고요. 내용상으로는 아마 초대석 비슷하게 진행되는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럼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공부길이라는 포맷은 찾아오신 분이 토론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현철입니다. 예, 저는 지금 한반도 평화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백락청 선생님께서는 명예이사장님을 계십니다. 임동원 이사장님 예. 모시고 예. 공동이사장으로 있죠. 명예이사장으로. 예. 처음에 같이 또 만들었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늘 배우고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선생님께서 쓰셨던 면역적 중도의 때가 왔다 중에서 저는 현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론을 제기한 이후에 이 분단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해주셨지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분단 체제에 대한 이해가 지금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조금 궁금했던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선생님께서 당부하시고 이 분단 체제에 관련돼서 좀 더 발전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시면은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녹화하는 시점이 선거가 지금 막 끝난 시점입니다. 물론 이게 기대가 커서 그런지 좀
사실은 다른 선거에 비교해서는 승리라고 규정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기대에 못 미치면서 기분이 조금 예. 좀 그런데요. 예.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그,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그 기분을 저는 잘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만 따지면은 국힘당은 참패한 거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하기에는 중요한 저 서울시장도 졌죠. 대구에 참 오래간만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거기도 안 됐죠. 그래서 민주당은 압승 어쩌고 좋아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뭐 그 시사 문제 자세히 분석을 한다거나 취재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더 길게는 얘기 안 하겠는데, 다른 기회가 있으면은 내가 늘 얘기하던 저의 말하자면 지론이 있는데, 이 양당제는 깨야 된다. 의석수로는 지금 민주당이 앞선 것 같지만은 어떤 때는 터무니없이 그 표차가 적은 데가 있어요. 근데 국힘당이 내란 옹호하고 또 저렇게 개떡 같은 선거운동을 하고도 그 하는 거는, 버티는 거는 양당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꼭 선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이제 오면서 이게 그 면역적 중도, 그 이 시각으로 이 선거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뭐 선거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게 변혁적 중도라는 걸 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좀 변혁을 위해서 중심의 이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희망도 줘야 되고, 그 변화를 위한 실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선거 평가를 하면서 이 내부 분열이 아니라 조금 더 연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대를, 효과적인 연대를 만들어내고 또 그 후에도 연합정치를 하고 하려면은 그런 그 연대의 대상이 되는 단위가, 그 힘 있는 단위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저쪽은 저쪽대로 당연히 깨져야 할 당이 안 깨지는 거는 지금 선거법이나 정당법에 따르면은 먼저 나가는 놈만 손해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완화해주는 걸 하면은, 가령 소위 보수 진영에서 극우 정당도 있고 좀 합리적인 보수당도 있고 또 뭐 또 다른 당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쪽대로 지금 민주당의 우호적인 정당이라는 라든가 또는 진보적 정당이라는 데가 또 힘을 받을 수 있게 해놓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선거 막걸리가 뭐 다들하다 뭐다 하겠죠. 그럼 가령 국힘과는 사실 단일화하기 어려운 세력이 그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억지로라도 단일화 한다 그러면은 이쪽은 이쪽대로 정의당하고 단일화하고, 정의당하고 단일화 하려고 그러면 정의당한테 뭐 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창의적인 정치를 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맨날 그래가지고 저쪽 놈이 막 욕해가지고 저놈들이 못하면 내가 이기게 돼 있는 이런 구도 가지고는 난 변혁적 중도주의도 제대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우리가 다른 길게 논의해 볼 할 과정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이 책에 나라다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거를 사실은 좀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제 국제 정세로 넘어와서 그 5월 달에 뭐 한반도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남북 관계는 여전히 악화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연달아서 중러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조중 관계라는 게 그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했고 그리고 조중 사이에 여러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면은 9월 달에 또 시진핑 주석이 뉴욕을 방문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어떤 역할, 이 부분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생님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 김 이사장께서 나한테 좀 알려주셔야 할 대목인데, 우선 내 생각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사실 한국이 2018년에는 꽤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나는 뭐 역할이 없었다고 봐요. 2019년에 판문점에서 뭐 번개 미팅 할 때 끼었으니까 끼었던 건 하지만 2019년부터는 역할이 거의 없었고 불행히도 그때가 김 회장님께서 장관하실 때였죠. 그렇습니다. 참 불우한 장관이었는데. 그 윤석열 때 뭐 역할이 없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이제 역할을 만들어 보려고 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났을 때 당신이 피스메이커 해라. 내가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그거는 뭐 직접 앞장서지는 않겠지만은 역할은 해주겠다 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성사가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있는데 나는 처음부터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지만은 그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 트럼프 시간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김정은이라도 아니 내가 트럼프 만나가지고 뭐 무슨 얻을 게 뭐가 있나.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을 바꾸는 친구인데 가서 딴소리 하면 그만이고 과거에도 그랬고 그래서 시진핑의 어떤 역할을 해서 북미 간에 무슨 진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거기 낄 자리는 적죠. 그 말씀 맞는데 나는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때는 아니지만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발언권이라든가 미국에 대한 발언권이라든가 또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러시아에 대해서 갖는 발언권이 점점 강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한국이 끼지 않은 북미중 관계라는 게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막연한 기대예요. 근데 김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선생님 말씀대로 뭐 이게 사실은 한반도 정세에 관련돼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반도 정세에 최소한의 안정, 가능하면 평화 이걸 얘기할 때 한국을 빼고 가능하지 않죠,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핵 협상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반도 정세를 좀 평화가 가능한 방식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남북 관계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사자로서의 어떤 역할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남북 관계가 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나 또 한중 관계나 또 한러 관계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한국의 외교적인 그 역할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중국을 다녀왔는데요. 예. 그 중국 학자들의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게 베이징이 세계 외교의 중심이다. 그렇죠. 예. 미국 대통령도 오고 예. 러시아 대통령도 오고 제가 갔던 5월 한 하순 그쯤에는 뭐 파키스탄 총리도 오고 세르비아 총리도 오고 호주 외무장관도 오고 이란 외무장관도 예, 이란 외무장관도 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 국제적인 외교가 그 베이징을 무대로 해서 많이 이제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 외교도 조금 더 영역을 좀 넓히고 이런 변화하는 지수 속에서 좀 역할을 찾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예.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예. 시간 되면 더 해보기로 합니다. 예.